안녕하세요, 홍명환입니다. 저는 정문규 선생님의 제3기에 해당하는 수상과를 지난 누수를 거쳐서 이제 풍경과 꽃이라든가 이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피력하게 된 그 시기를 짧게 언급할까 합니다. 지금 주변에 보고 계시는 이 작품들이 바로 다 3기에 해당하는 작업들입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색깔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고 유치하지 않고 화려한 감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아크릴이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다른 그런 색감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저 맨 뒤에 보이는 하얀 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꽃집에 가면은 상당히 작게 한 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거대한 덩어리만 있게 나타내므로 인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연관을 피력하려고 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쪽을 봐주세요. 네. 저는 요약을 해서 왔고요. 글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의 작업은 199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1992년 암이 걸리세요. 그래서 대수술을 받으시고 투병 생활을 하십니다.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소 다른 결의 작업들이 만들어지고요. 풍경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 전에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간헐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요 정도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함축적인 키워드로 하면 삶에 대한 경이, 그 다음에 자연으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미술관 측에서 자료를 그동안에 정문규 선생님과 관련한 평론을 다 보내주셨는데 지금 앞서 허 선생님이나 장 선생님께서도 인용을 많이 하셨던 박용숙 선생님 또한 자연주의의 시작을 그의 죽음,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그 경험에서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자기 해방의 문을 선뜻 열었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용숙 선생님의 평론 무작위와 자기해방이라는 2010년도 정문규 전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만 그렇게 본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미술평론가 김상철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주의적 서정성이 두드러지는 새로운 경향의 작업들은 단순히 객관적인 자연의 재현이 아니라 일종의 기운의 표출이라 함이 보다 적합한 표현을 것이다 하면서 정원계 작업을 자연주의로 콕 집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수명여대 겸임으로 있는 김윤석 선생 또한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보다 본질적인 시각적 매개체를 통한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며 이를 새 삶의 극복을 계기로 한 자연주의적 생명주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에 대한 이론의 이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여기에 생명주의까지 덧대어서 표현을 하는 바람에 다소 모호한 선택은 넘어가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은 1990년대 정문규 선생님의 작업을 자연주의로 보는 관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문규 선생님 작업들은 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그런 성향이 더 뚜렷해지고요. 표현의 소재는 이 당시에도 누드는 그려집니다. 누드는 2000년대에도 만들어져요. 더불어서 정물, 풍경, 즉 일상적인 마을 전경까지 제약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모두 눈과 마음이 하나의 대상의 통해 왕래라고 할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 직접 예술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행위와 그 결과에 교통하는 그 결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 정문규 선생님 작품들은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과 소멸되는 것, 결국 죽음과 연관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함처럼 보이지만 단순함, 붓질이라든가 이건 형식의 문제죠. 회화 속에서 어떤 붓질이라든가 막디라든가 이런 것이 살아있다는 그런 격정적인 행위와 사실 정물이나 풍경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또 고요한 그런 것들이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를 멀리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요체를 정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제가 그 많은 내용들을 일부 정리를 한 거예요. 써머리한 건데요. 정몽규 선생님은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연미의 탐구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작가 개인의 삶과 자연을 결부시킴으로써 자연 대상의 아름다움과 예술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바탕에는 우리 선생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바로 휴머니즘이라고 여길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화의적 감각은 결국은 본어는 인간 자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어느 인터뷰를 봤더니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는 휴머니즘을 더 실제로는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봤고요. 저는 멀리서 정관의 자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정관은 강제되지 않은 타자와의 상호작용 아래 경험하는 자연과 예술의 심리적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뭐 한자 그대로 하면은 고요하게 보다, 조용히 관찰하다 일 텐데, 그래서인지 다른 평론가는 제가 정관으로 본 사항을 관조라고 해석을 하는 문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조보다는 정관이 조금 더 조금 더 넓게 객관적으로 더 볼 수 있다고 저는 봤는데, 관조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그 자연주의 시기 작품 분석을 보면요. 정몽규 선생님은 1990년대에 들어서도 노도 작업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은 인체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자연으로 옮겨가는데요. 이때가 대략 1997년 전후입니다. 96년 작업도 있는데 97년 이 당시부터는 확실히 본격적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관이 드러나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몽규 선생님의 조형 요소 중에는 형상도 형상이지만 색을, 주변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처럼 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색은 1990년대 노도 작품과 일부 그 작업 경력을 보면 꽃 작업에서도 주요하게 자리하는데요. 대체로 노도 작업에서는 무채색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초상 작업을 할 때는 색깔이 노도 작업보다는 훨씬 더 다채롭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풍경 작업에서는 매우 도드라지는 색의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색과는 사뭇 다른데 무거움을 걷어낸 화사함, 그 다음에 밝음과의 교차가 눈에 띄고요. 실제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추상미술에서의 뾰족함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거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생기 발랄한 쪽을 많이 지향을 하셨다는 것을 작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음울함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그런 낭만적인 요소는 없어요. 그런 건 잘 느껴지지가 않고요. 초기 추상에서 보였던 그런 그 서구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선생님께서 대상을 보고 해석하셨던 방식은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주변에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맨 뒤에 작품도 있는데 흰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단색조의 흰색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단색조의 흰색은 이일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 말씀에 의하면 범자연주의적인 그런 흰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흰색은 우리 그 예술원단 큐레이터로 있었던,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은주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참 흥미로운 표현을 하셨어요, 평론에서. 정몽규 선생님의 백색은, 하얀색, 백색은 백색이 아니라, 하얀색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흰색 자체의 경도가 돼서 그 하나의 흰색이라는 색에 꽂힐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무고한 굉장히 그 많은 해석을 갖고 있는 색이라는 의미로 보았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3가지 정도의 꽃 시리즈가 있는데요. 1970년 발표한 두 송이, 그 다음에 1975년 꽃 1,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 꽃이 본격적으로 현황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중반인데요. 목련,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이게 PPT가 작다 보니까 글이 좀 많아서 작게 드러나 있는데 이게 가로 3m에 달하는 대작입니다. 정문교 선생님의 특유의 무채색 그 기감과 굉장히 느슨한 그 긴장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인상적인 작업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3m는 선생님 작업에 있어서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네, 엄청난 대작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정문교 전집에서 이 작품들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는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때부터 꽃을 많이 그리시고요. 도판 2, 여기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백합 이미지 3번째. 네, 이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이전 무도화에서의 완고함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상당히 필체를 보면 자유로운 느낌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훨씬 프로 헤쳐졌고 그 전에 무도화라든가 수상에서 보니까 팽팽한 느낌은 상당히 느슨하게 변모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측면이에요. 어떤 인용 구절이 필요 없을 만큼 딱 보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마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유사한 감정을 갖고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런 현상은 같은 해에 제작된 백합 이미지 98년입니다. 그다음 백합 이미지 2번 98년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고요. 서정적 미감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삶의 환희와 구석을 배제한 격정적, 감정, 근원적 율동이 그 안에서 행위를 통해서 묻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문교 선생님 작품들은 고전주의 회화처럼 사물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빚어내는 묘사 혹은 그와 유사한 단어에서 떨어져 있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시각에 앞서서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구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감정의 온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 차이에 따라서 때로는 두두도 하시고 때로는 추상에 가까운 작업도 하시고 지금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이런 풍경 같은 꽃과 같은 그림도 그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감정의 온도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들한테도 전이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막상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장미 연작도 많이 하셨는데 예전 작품들과 지금의 작품 간 차이는 바로 그 형상의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력의 다양한 구성으로 인한 색감의 변주, 형상과 비형상의 어떠한 거리감, 그 간극, 70년대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례로 그의 무도화가 캔버스에다가 일정한 물감을 바르고 칠하고 마르기 전에 나이프로 긁어냈다고 오광수 선생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꽃 연작이나 장미 연작, 장원 시리즈 등에서는 그리는 의미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게가 그린다는 것에 더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 또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표현의 일부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이 가운데 붉은색으로 가득한 장미 연작은 자연미를 토대로 한 생의 예찬. 네. 이거는 선생님께서도 어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담스러운 형태를 드러낸 장미들은 특히 여기 1층에 있는데요. 여기가 1층인가? 지하네요. 네. 장미들은 자연성을 표출하는 정몽규의 화풍을 잘 반영하면서 그 자체로 행복을 산포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잘 녹아있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제2의 인생을 산다는 느낌으로 이 시대부터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당신이 느끼던 그 행복감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도 상당히 화사하고 강렬해지면서 상당히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밍밍거려지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자 한 게 아닌가. 결국은 보는 타자와의 교감을 상당히 마음속에 두고 작업을 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연작 중에 지하 1층에 있는 작업이고요. 2010년 작품 합창하는 장미들, 그 다음에 2m짜리 장미의 노래.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합창하는 장미들입니다. 제목 보세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리듬감이 있는 음악적인 제목을 다셨는데 선생님 시각에서는 장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선율을 공유하고 싶어 하신 거죠. 이들 작업은 일상 속 원초성의 발견일 뿐더러 자연을 숙주로 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방점에 둔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생의 율동과 자연에 대한 찬미, 일상 속 예술과 정만의 조화로움이 그 감정의 온도 아래 꽃봉오리처럼 피어나고 있는 작업들, 90년대에 꽃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삶의 환희와 희망을 담다. 결국 방점은 일로 흘러갑니다. 옥몽규 작업의 양측적 특성은 풍경에서 더욱 돋보이는데요. 원소미와 더불어 한결더 집약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느꼈을 법한 자연에 대한 심상이 고스란히 엿보이는데 그것에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다가서야 할 아름다움을 논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는 노년의 예술가로서의 삶의 경험, 60, 70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당신이 느끼거나 경험했던 것이 반영된 작가 자신의 삶과 그 철학의 화상이 바로 이 마지막 풍경 연장에서 꽃을 피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풍경 작업은 그 자체로 웅장하지만 주변을 보셔도 알겠지만 상당히 웅장하죠. 또 대상에 대한 깊은 정관의 세계가 작가의 연륜과 경험, 감정의 온도에 덫을 대면서 자연과 생명성과 이전 대비 훨씬 더 오히려 우리한테는 묵직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고요. 암투명 이후에 내적 동기가 된 자연에 대한 외경심 또한 강화되고 있음을 엿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풍경을 간헐적으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 내적 동기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나아가 그 그림들 속 형과 색, 행위가 만들어낸 행간은 인간의 모든 번뇌와 벗어나고 싶은 이런 속세적 속박에서 자유로운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으려던 작가의 태도를 가능케 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수작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련의 작업들은 관절하고 할 수 있는 정관화로 만물의 이치에 관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터득한 그것을 시각적으로 조형화했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여기 있는 작업들이 바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참 좋다 하는 작업들입니다. 봄의 소리, 공원의 미루, 녹색의 자원. 자원 선생님 작업을 아니 그 제목만 봐도 우리는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어요. 뭐 박서보 선생님이나 김한일 선생님처럼 2007 샵 F 이런 게 아니에요. 공원의 미루, 그 다음에 봄의 소리. 이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제목도 이렇게 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림 앞에 서면은 그 느낌들이 와요. 개화의 계절, 꽃피는 계절. 자연에 대한 경의와 삶의 희망. 선생님은 결국은 우리 삶은 아직 희망이 있다. 예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묘사되는 리얼리티의 외형을 무너뜨리고 실험적 추상 표현의 조합을 통한 심상의 형은 비대상화의 경계를 와해한다는 점에서
90년대 이후의 작업의 성격을 완성시킨다고 보이고요. 특히 정몽규 선생님의 작품의 구성은 회화의 본질과 작가 내면의 세계를 경계를 하지 않는, 이는 구성된 틀없는 회화의 장을 형성한다는 것으로 생의 의미가 화면에 인식되어 일정한 형상성을 드러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은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정몽규의 90년대 이후 작품은 자연과 인간 삶에 관한 그런적 수수성을 체득하고 마음의 정상, 형의 정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자연과 인간의 표현적 상호성을 전통하지만 동시에 인과 연의 연기임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그의 작품 내에 내재된 것들, 즉 의식된 모든 것으로부터의 칼피를 통해서 채워지거나 비움을 통하고요.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그런 교통의 상황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의 재구성이면서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살아온 삶의 다단한 실상을 오히려 역동 속의 정적인 상징으로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줬습니다. 우리가 정몽규의 말기 작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가시적인 형상과 색이 아니라 무형의 언어인 감각의 승계라고 저는 봤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도 바로 그 승계된 감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언어로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가이기 때문에 이론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은 그 이론조차 외면할 수 있을 그런 그림 앞에 서 있다고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감각의 승계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다면 훌륭하게 작품을 감상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도 그의 조형과 비교해 분석하면 색은 하나의 선생님의 논이었고요. 감정은 하나의 사랑하는 일종의 수였습니다. 개념은 하나의 상이었고 의지는 선생님이 직접 행할 수 있었던 행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인식, 그 식이 우리에게는 최후로 전달이 되는 마지막 단락이 아닐까, 마지막 페이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정몽규의 바로 이 말기 작업은 이 모든 것에 방점을 두고 수 있는 총체라고 저는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홍경환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세 명의 논자가 각각의 시기들을 이렇게 다룰 때 이 작품의 특성 못지않게 또 발표자들의 특성 역시 같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좀 서사적이고 분석적으로 시도를 했다면 두 번째 황혜영 선생님은 분석과 또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을 같이 다뤄주셨고, 홍경환 선생님은 기본적인 분석적 사실들의 바탕을 두고 굉장히 그 직관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이 사용하시는 단어나 어휘도 정말 평론가답게 너무 부드럽고 문학적인 이 표현들을 해서 작품들에 대한 인상, 우리가 받은 내적인 인상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세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쉬는 시간을 가진 뒤에 먼저 각각의 발표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고정 지도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의 자유 질의를 받아서 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깜짝 쇼로 원래 공지가 되지 않았지만 중간에 워낙 그 생전에 이 음악을 좋아하셔서 제가 항상 정몽규 미술관 오면은 항상 느끼는 게
다음 해 1년치 전시 일정보다도 연주회 일정이 더 빨리 잡히는 굉장히 특이한 미술관이죠. 그래서 오늘 또 특별 공연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휴식 시간에 가지시고 이 음악이 시작되면 그것이 이제 바로 다음 2부 순서로 넘어가는 기점이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